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아이디어를 낸 게 어디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밴드갭 볼테이지를 실리콘에서 밴드갭 볼테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예요?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말해봐. 응? 한창희 안 왔어요? 허정무, 간현빈, 벌써 다 드랍아웃 한 사람인가? 이게 리스트가 이게 옛날 거 아니야? 다 있는 거예요? 정현욱, 뭐랍죠? 이주성. 네. 어디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로 채택된 아이디어가 어디예요? 뭐야? VB가 일정하다라는 아이디어를,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내 생각에 있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했더니, 그래서 그걸 갖고 썼어요. 썼겠지. 이렇게 하면 0.6V, 이렇게 하면 0.6V, 그래서 여기다 떼면 1.2V를 끄집어내고, 1.8V도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을 끄집어서 냈을 텐데, 약점이 온도에 민감하구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장점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지난번 시간에. 그죠? 그 장점으로 얘기를 해서, 장점으로 생각을 해서 만든 물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체온계 같은 것들이, 온도계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점으로, 우리는 전자기기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범위가 마이너스 20도에서 보통 35도, 40도, 50도까지는 움직여야, 한 70도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거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게 큰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없애고자 여러 가지 애를 썼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거기에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채택된 아이디어가 그 전압의 온도에 민감하다는 두 개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 차이를 끄집어내면 파지티브한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였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묶어내다 보니까 이 파지티브한 성질의 전압을 이용을 해서 온도에 센시티브하지 않은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트란지스터하고 요 트란지스터의 두 개의 사이즈의 비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를 다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대5로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대10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1대9쯤 되는 게 제일 좋은데 1.9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트란지스터의 사이즈가 1대10이다, 1대9다 이렇게 만들면 숫자적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펜의 무게가 1g이다, 10g이다. 실제로는 얼마쯤 될까 이거? 몇 g쯤 될까요? 엔지니어링 칼리지잖아 우리가. 몇 g쯤 될까 이거? 송재근 몇 g쯤 될 것 같으냐? 100g. 송재우 몇 g쯤 될 것 같으냐? 80. 제법 비교적 가깝게 가는데? 뭐를 갖고 게스를 했지? 어떻게 이걸 100g이라고 게스를 했어? 그냥 게스한 거예요? 재우는? 경험? 나 같으면 물어보면 아침마다 쓰고 있는 치약의 무게가 한 100g, 150g 될 거예요.
그 치약 한 통보다 이거 무게가 가벼울까 뭘까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잴 거거든. 그러면 이게 100g이다. 예를 들어서 100g일 때 900g짜리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900g짜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 9개를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대 10이라는 거를 1대 9라는 걸 만들 때 9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1을 만들 때 1, 그리고 이걸 9개를 만드는 거예요. 9개.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대 9나 1대 8을 만들 수는 있지만 1대 8로 만들어서 정확한 사각형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다. 전기 특성상으로는 약간 손해예요. 그러나 만들기가 엄청 쉽잖아. 예쁘잖아. 그죠? 정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1대 8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2mV거든. 이 마이너스 2mV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여기에 이 n의 사이즈가 어디 갔어 이거? 어디에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2가 나오려면 여기서 그래서 1.98이 나오죠. 이게 n을 8로 여기서 잡았던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거든요. 요거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2mV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n을 8로 잡아놓으면 0.18이 나와요. 요걸 요 숫자를 조정하면 요거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2mV를 캔슬아웃 시켜라 라고 했더니 n 값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9.5 9.5를 가지고 와. 차이가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9.5쯤 되는 거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 이건 답답한 엔지니어죠. 정답이 맞기는 맞는데 뭐가 안 좋을까요? 정답을 맞췄는데 뭐가 안 좋아? 응?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캔슬아웃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그죠? 맞아요? 네, 이걸 캔슬아웃 시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두 개가 다른 두 개 트랜지스터를 병렬로 놓고 그 차이를 끄집어내면 이게 파지티브 코에피션트가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딱 나왔을 때 엔지니어들이 그걸 임플리멘트 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2mV를 캔슬아웃 시키기 위해서 이 팔을 갖다가 조정을 하면 이걸 정확하게 2로 맞출 수 있어요. 맞지? 맞아요? 로그 9쯤 하면 얼마쯤 될까? 한번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서 9.5쯤 되면 이게 정확하게 0.2mV다 라고 한다면 정답은 정답이죠? 약점이 뭐예요? 네, 만들기 힘든 거예요. 만들기 힘들다는 거는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코스트가 올라가면 굉장히 큰 약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정답이되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 않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한 어느 숫자로 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숫자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냐? 엔지니어가 결정을 합니다. 그 엔지니어가 결정한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1대 8로 해야 되겠다. 그럼 1대 8로 하게 되면 아까 답이 얼마 나왔어요? 우린 2mV가 나와야 되는데 0.179가 나왔죠? 오차가 난단 말이에요. 그 오차는 다른 방법으로 또 컴펜세이트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럴 때 결정을 해주는 일이 중요해요. 엔지니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무슨 소리야 난 9.5로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아,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해줬잖아. 어떻게 돼? 잘려? 단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물론 잘리겠지. 이벤추얼이 잘리겠지. 궁극적으로는 잘릴 텐데 그 전에 단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단가가 올라가면 옆에 있는 경쟁 회사에서 단가를 확 낮춘 물건이 나오면 그 회사가 망하죠, 당연히. 알겠죠? 엔지니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은 항상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결단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학교 다닐 때고 어느 때고 결정할 순간이 오면 옆에 사람이 뭘 할 건가, 옆에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하는 거 싫다. 1대3으로 할 거야. 1대3으로 하면 이 차이는 되게 많이 나겠지. 이거는.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또 컴펜세이트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겠죠? 맞아? 너네들 오늘 되게 이상하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썰렁하지? 어? 시험 볼 때가 돼서 그런가? 응? 자, 그래서 그 볼테이지를 갖다가 우리가 외부에다 저항을 달아가지고 또 컨트롤하는 전자 회로를 만들게 되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VB에 대한 아이디어, 마이너스 플러스 포지티브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를 갖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두 개를 병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차이를 뽑아내는 거. 그거 가지고 또 오차가 나오든지 완벽하게 구성을 못 해주니까 회로를 만들어 주는 거. 이 회로를 만들어 주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여기에서 이거가 처음에 우리가 2mV를 컴펜세이트 하던 거였잖아. 맞지? 네. 이거 2mV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있겠어? 전준영. 네. 어디서? 있냐? 아니, 단가 말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2mV가 되게 사이즈 조정할 수 있어요? 왜? 트랜지스터 자체 성능이 있는데 그 자체를 온도인자로 바꾸려면 아예 그 트랜지스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거가 우리가 지금 보세요. 2mV, 마이너스 2mV를 컴펜세이트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이거가 2mV가 나와야죠. 2mV가. 그죠? 그러려면 이 8이라는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이거 얼마로 하면 2mV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봐. 어? N. N이 얼마가 돼야 돼요? 8이면 0.197인데 이게 얼마가 돼야 이게 2mV가 되냐고. 응? 7만? 맞아요? 7만? 해봐, 맞나 틀리나. 야, 엔지니어가 10.16 정도 나와. 어? 10? LN 안에 값이 이게 10이라고? LN 10이면 이게 2가 된다고? 0.22.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이 이게 2mV가 될 때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야, 이거 비디오 찍지 말아야지. 이거 고려대학교 전장국과 학생이 이거 칼큘레이터 두들기는데 이게 1분 넘어가네 지금. 1.17 곱하기 10의 10승.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예요? 10의 몇 승? 10승. 10의 10승. 예. 그럼 아까 7만 개하고 10의 10승계 나오죠? 10의 10승계? 예를 들어서 10의 10승계 정도 나온다고 치면 그게 정답이에요. 맞죠?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의 10승계로 하지 않고 100개로 만들어서 또 회로 만들고 어쩌고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하다가 가장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게 아이씨 n 이퀄 8 이라고 나온 겁니다. 알겠죠? 여러 사람이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반복하다가 나온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10의 10승이라고. 근데 이걸 만들어서 그러면 0.18로 하고 이거를 또 증폭하는 회로를 또 뒤에다 다루면 되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게 정답입니까? 또 아닐 수 있어요. 또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지금 이 방법이 그냥 이펙티브 하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이펙티브 하니까 그냥 이걸 갖고 쓰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고 회로를 이런 식으로 또 꾸며가지고 여러 가지 증폭 회로를 여러 가지의 레퍼런스 볼티지를 제너레이트 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무슨 쥐약을 먹었나 왜 이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시간에 했던 그 볼테지 레퍼런스는 굉장히 전자회로에서 중요한 베이직 빌딩 블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로에 대한 그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단발성 프로젝트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그 볼테지 레퍼런스를 또 만들려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더더군다나 이제 특히 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면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온도에 민감한 거를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해줄까 하는 걸로 연구 테마가 되게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볼테지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혹시나 기회가 오면 지금 우리가 끄집어냈던 세 가지 아이디어 볼테지 레퍼런스를 VB로 잡았다. 네거티브 코에피션트를 없애기 위해서 포지티브 코에피션트로 갔다. 그러다가 트랜지스터 사이징 문제가 나와가지고 사이즈는 1:8로 하면서 다음에 그 포지티브 코에피션트를 증폭하는 증폭 회로를 달았다라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가 내가 나의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할 건가? 1:8이라는 거를 좀 더 개선을 할까? 아니면 회로를 개선을 할까? 아니면 VB라고 하는 걸 난 쓰지 않겠다. 실리콘 내부에서 다른 형태의 컨스탄트 볼테이지를 내보내는 곳이 있을 거다. 그거를 찾아주겠다. 아니면 실리콘이 이제 못 쓰겠다. 딴 거 쓰자. 라든지 지금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회사에 나가면 그쪽 연구하라고 프로젝트를 받는 사람들이. 자, 그건 거기서 이제 끝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갖다가 끄집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전자회로에 있는 사용하는 모든 소자는 DC 전압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죠? 그죠? DC 전압을 갖고 쓰는데 그 DC 전압이 어디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느냐면 AC서부터 시작을 해요. AC로부터 DC를 컨버트를 해줘서 DC를 또 스텝 다운을 해주고 어떤 데 스텝 업 해주고 해서 작은 전압도 쓰다 높은 전압도 쓰다 막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소스에서 가장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그 오리지널 소스가 AC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AC 시그널이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AC에서 DC로 바꿔주는데 이 DC를 바꿔주는 거는 그 인덕터를 통해 가지고 스텝 다운 시킨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정류를 하죠. 다이오드 4개 써갖고 우리가 정류를 하죠. 맞죠? 네, 다이오드 4개를 써서 정류를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이제 그 리플을 줄이는 회로를 써가지고 바이어스 회로를 써서 또 이게 전압을 우리가 일정한 전압을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 아주 좋은 DC 전압을 얻을 수 있겠지만 DC 전압을 끄집어내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요. 회로를 만드는 면적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무게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어느 정도의 그 AC 전압은 운명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쓰라고 주는데 우리는 전자회로 쓰는 사람들은 그로 인한 노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걸 또 전자회로적으로 또 이렇게 자꾸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로들이 이제 우리가 리플을 없애는 회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이 DC 전압이 사실은 일정한 것 같지만 일정한 전압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처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흔하게 쓰는 파워 서플라이 중에서 그 파워 서플라이의 AC/DC 컨버터를 사러 가면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주먹만한 거 정육이 있죠. 정육이 사러 가면 어떤 건 10,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00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마 500원짜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짜로 주는 것도 있을지 몰라. 그거 차이가 뭐냐면 어떤 거는 DC 전압을 이렇게 합니다. 이걸 DC라고 그래요. 배터리 차지시키는 데는 괜찮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회로가 빨리 망가질 수 있어서 그렇지. 요거 500원짜리면 5,000원짜리는 요거 DC라고 그럽니다. 10,000원 주고 사면 요 정도 되겠지. 일반인들은 이파형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고, 이거 자꾸 썼더니 자꾸 컴퓨터가 죽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캐패시터와 다이오드와 인덕터를 제대로 썼느냐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어쨌건 이런 리플이 그래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리플이 여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출렁거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이 신호와 합쳐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신호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시그널만. 그러니까 리플을 우리는 없애면 좋겠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리플을 없애는 회로들이 이제 또 개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플을 없애는 회로를 갖다가 여러 가지 회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는 별로 할 게 없는 부분이에요. 리플을 없애는 거는 정말 노하우로 없애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회로를 해도 위치를 이렇게 놓으면 리플이 덜 생기는데 리플을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바꿔놨더니 리플이 많이 생겼다. 이걸 아예 떨어뜨렸더니 리플이 없어졌다. 이거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라서 이거 붙여놓게 되는데 붙일 때 이렇게 붙일 거냐, 이렇게 붙일 거냐, 이렇게 붙일 거냐. 이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그래서 노하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논문 쓴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만 거기에 있는 그것만 연구하는 기술자들은 대충 알아요. 감으로 안다고. 그래서 그 리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그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면 따로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그런 리플이 볼테이지 전체를 여길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즉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DC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노이즈가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출렁거리고, 그 출렁거리는 게 아날로그 회로 전체를 출렁거리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좀 없애버리는 회로를 앞단에다가 달아주면 어떻겠냐.
그 회로를 달고 그 회로를 달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워 서플라이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얼마나 많이 내가 없애느냐 하는 거를 정도를 말하는 게 파워 서플라이 리젝션 레이트예요. PSRR. 이거 들어봤어요? 전자회로 시간에 들어봤죠? 이거는 뭐냐면 DC에서 이런 신호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때 그 출렁거리는 것이 내 시그널로 얼마나 들어오느냐. 얼마가 들어오면 제일 좋았겠어요? 제로면 제일 좋겠죠. 그죠? 여긴 아무리 출렁거려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가건 호황으로 가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나라는 그냥 잘 산다. 이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외부에서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중간에다가 뭘 갖다 달아줘야 되느냐. 뭘 달아주면 좋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안 받는 나라는 아마 북한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제재를 해도 행복 지수는 남한보다 높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자기네들은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외부에 생기는 영향을 내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좋으면 그야말로 최고죠. 그런 회로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증폭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회로들, 정유기 회로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레퍼런스 전압을 집어넣어주고 여기에 전압이 출렁출렁 거리고 할 때 그 전압을 여기에서 이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그 전압을 이렇게 전체 회로에다가 레귤레이션 시킨 전압을 공급해주는 요 회로를 만들었다고 할 때 요 전체 회로의 등가 회로를 만들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증폭기 하나, 여기에 증폭기 하나. 그래서 여기에 RC, 여기에 RC. 폴이 생기단 말이에요. 폴이. 그 두 개의 폴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딱 맞아 들어가는 어널리시스는 아닌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널리시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국민투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죠? 그건 전부 다 예상일 뿐이에요. 어쓰션일 뿐이에요. 그러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맞춘 사람만 뜨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왜 그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또 어널리시스를 막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널리시스가 맞는 어널리시스예요? 선거에서 누가 이기면 민심에 복종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딴짓하고, 또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은 하지만 그게 또 맞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회로를 만들어서 동작을 시켜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해석을 하려면. 그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폴과 제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폴, 여기에 있는 RC 폴, 여기에서도 RC 폴을 가지고 이 폴들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틀렸다고 증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을 빨리 하면 그 설명이 그게 맞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법입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회로 전체를 좀 크게 놓고 보면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해서 오픈 루프 게인을 요렇게 요 회로로 보고 요쪽에 이제 우리가 피드백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 게인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루프 게인 L이라고 하는 놈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겠다. 여기에서 첫 번째 폴 여기서 보면 DC 게인이라고 하는 놈이 DC 게인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있는 요 GM 곱하기 여기에 있는 요 R 두 개 병렬값 요 값이 되죠. 그 값에다가 여기에 있는 폴, 여기에 있는 폴 두 개를 합해주면 여기에 있는 폴, 두 번째, 첫 번째 있는 폴, 요 폴, 요거는 여기 있는 폴, 두 개의 폴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요. 우리는 앰플리파이어를 많이 만들죠. 앰플리파이어를 만들기 위한 게 전자회로의 제일 기본 목표입니다. 맞죠? 그래서 A를 만들었어요. 이거 갖고 쓰다 보니까 주파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주파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게인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얘가 주파수면 맞아요? 네.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로 어느 부분엔가 R, C로 등가 회로를 그릴 수 있다.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 그러다가 또 떨어져.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뭐가 또 있는 모양이네. 여기다가 또 1 플러스 S의 오메가 2, 오메가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란 이 값이 안 나와서 수학적으로 그걸 모델링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폴, 제로를 도입을 해서 그런 현상은 폴과 제로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놈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럼 폴 제로가 여기에 왕창 막 몰려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해석 안 해, 그런 건. 우리는 뭐만 해석합니까? 폴이 몇 개만 있을 때 몇 개까지 우리가 해석해요? 2개까지만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 이후의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나 수학 기술, 수학 이론으로 되게 복잡하게 풀어서 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공학적으로 만들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폴이 두 개 있는 요 경우만 따져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폴이 한 개, 두 개 있을 경우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수학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이방정식인 겁니다. 여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DC 게인 나오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A 값,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인 값 해서 요거 값해놓은 거 요거. 거기에다가 그게 DC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AC 주파수를 올리면 게인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이 값은 보나마나 여기에 있는 폴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방정식을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R과 C를 여기에 폴이 있을 것 같고 저기에 폴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두 점을 찝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건 어디를 찝으면 돼요? 어디를 찝으면 돼? 임피던스가 높은 부분을 찝으면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폴이 있어요. RC분의 1이 거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알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그거인가. 개인이 어디서 나오지? 여기가 개인이 나오나 저기가 개인이 나오나. 개인이 나오는 부분이 폴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럼 폴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 있을 리가 없지만 두 개씩 있어요. 요 시스템에 두 개, 요 시스템에 두 개, 요 시스템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뭐 6차 함수를 만든다든지 7차 함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 부분에 폴이 있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베이직 날리지는 폴이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폴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가?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있어? 폴이 여기 있다면 RC로 그려놓으면 되잖아. 여기에 첫 번째 개인이 아이디얼하게 개인이 A라고 치고, 맞죠? 이거에 대한 함수는 어떻게 돼요? A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RC분의 오메가 S 해놓으면 요거가 되죠. 요 방정식을 쓸 수 있는가? 요걸로 쓸 수 있는가? 또 요것도 요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가? 두 번째까지 하면 탑 클래스입니다. 어려워? 탑 클래스가 되기가 어려워? 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여기에 폴이 하나 있고 전체 시스템을 봤을 때 여기에 폴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 개인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폴이 있을 거고 여기에 폴이 있을 거다. 찾아내면 돼요. 세로로 봐서 여기에 폴이 있을 거고 A니까 여기에 폴이 있을 거다. 여기 두 레인이 붙었잖아요. 두 레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다. 여기하고 여기다. 여기에 RC, 여기에 RC. 찝어내는 것과 그거를 등가회로로 이렇게 그리는 것.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렇게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탑 클래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이 되려면 앉아서 생각을 좀 해야지. 남이 해놓은 거 보면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따라가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 되니까.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재우가 아까 했지? 종찬이? 네. 어디 갔지? 어려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해봐 그러니까. 너 다음 주일날 해봤나면 물어볼 테니까 해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서 결국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S자승 플러스 AS자승 플러스 B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서 또 방정식이 또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필요가 없을 거고 결국 그래가지고 회로를 해석을 하는데 그 회로를 해석한 것이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폴과 제로를 찾잖아요. 그죠? 그 폴과 제로를 찾아서 그 폴과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안정해지기도 하는데 책에서 얘기한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폴, 여기에선 그러니까 여기 제로만 나고 폴만 나고 제로만 나고 폴만 나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상차의 위상의 변화가 90도, 180도, 270도, 360도 막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된다. 안 좋은 케이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내가 필요 없는 폴이나 제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영역 쪽으로 확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보내? 폴이나 제로가 막 나와서 시스템이 불안해졌다. 그 폴이나 제로를 내가 갖다 어디론가 버려야 되겠다. 버리면 시스템이 안정해지나? 어떻게 버리죠? RC 값을 변화를 시키면 되죠. 근데 주로 뭘 갖고 변화를 시켜요? 임피던스를 변화를 시키는데 주로 뭘 갖고 임피던스를 변화를 시키냐고.
C를 갖고 변화를 시켰죠. R은 왜 변화를 안 시키지? 개인을 얻어야 되니까. R은 변화를 안 시키고 C를 갖고 변화를 시켜요. C를 변화를 시키면 C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디바이스인데 C를 갖고 변화를 시키려면 어떤 추릭한 기술을 썼지? 밀러 효과를 썼죠. 알겠죠? 이 계산하는 거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 보면 금방 다 나와. 근데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하는 패스에 왜 길이 이쪽으로 꼬부라졌지? 왜 여기서는 우회전하라고 그러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폴이나 제로들, 귀찮은 폴이나 제로들을 이쪽으로 확 버려버린다는 거지. 버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밀러 효과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개인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일정하게 가다가 쭉 꺾어지는. 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마는 거죠. 이 뒷부분에 가서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 개인이 0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노이즈 레벨로 가버리거든. 그쪽에 가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크게 봐 대답을. 네. 아 이상한데 오늘 정말 기분이 왜 이러지? 그만할까 우리 수업? 이럴 땐 대답 좀 크게 봐라 좀. 그래서 이그샘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그샘플 R 값 줘가지고 이 폴드를 없애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샘플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스위치드 캐패시터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죠. 전류, 우린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잖아. 그죠? 전류가 뭐예요? 전류에 대한 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현욱이. 전류가 뭐지? 단위 시간당 전하의 움직임. 그죠? 네. 그걸 갖고 우리가 말이 길잖아. 그냥 전류라고 이건 전하가 움직이는 걸 갖다가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걸 전류라고 정하자. 커런트라고 하자.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전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잖아. 전하가 입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덩어리가 퐁퐁퐁퐁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컨티뉴어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에버리지 평균값, 움직이는 평균값을 갖고 전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물이 주르륵이 흘러가는 거가 전류가 아니고 그럼 물 바구니로 바가지로 이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저쪽에서 받고 또 던지고 받고 이거에 전류냐? 그렇다. 그러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하고 캐패시터하고 뭐가 다르냐?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연속적으로 쭉 흐르죠?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캐패시터 여기서 물을 받았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저쪽으로 확 버리고 하나, 둘, 셋 하고 확 버리고 이것도 전류냐? 그것도 전류다. 평균적으로 흐르는 양을 봤을 때는 그것도 전류다.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것이 네가 한 말이 정말 맞다면 그러면 캐패시터로 저항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네. 맞다. 만들 수 있다. 실험해봐. 증명해봐.
그래서 캐패시터를 가지고 저항의 특성이 나오는가?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동안 캐패시터에서 전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확 버리고 했을 때 이쪽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실험을 해요. 수백 년 전에. 근데 실패해. 안 돼. 저항하고 성질이 달라. 네가 말한 이론은 막 틀렸어, 자식아. 그러면서 갈릴레오 죽이듯이 죽이려고 그래. 사기쳤다고. 그러고서 그 이론은 잠수. 아이씨, 거지 같은 아이디어네. 틀렸다고 증명은 못하고 실험으로 증명도 안 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이디어로 그냥 잠수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수백 년 후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 왜 부상을 했을까? 인테그레이트 서킷 때문에. 인테그레이트 서킷에서 L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요새는 억지로 만들어서 써. 그러니까 인덕터는 거의 안 쓰죠. 그죠? 몇 수십 기가 되는 주파수에도 노는 사람들은 인덕터를 지금 사용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뭐 이재성 교수나 전상근 교수나 뭐 또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우리 분야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지. 우리는 메가대에서 놀고 기가대에서 노는데 그 사람들은 수백 기가 이쪽에서 노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이론이에요. 캐패시터가 저항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증명 못하니까 없어졌었어. 어쨌건 그래서 인덕터를 만들다가 어떻게? 포기. 인덕터 만들 놈은 너네들 잠수. 안 돼. 너네들 건. 이제 우리는 인테그레이트 만들 때 인테그레이트 갖고 놀려면 인덕터 하는 놈들은 우리 쪽으로 오지도 마라. 니네들 할 수가 없다. 그거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R과 C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R과 C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레지스터 값이 캐패시터 값은 조그맣고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크게는 안 하지만 레지스터 값은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야. 레지스터를 갖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100년 전에 캐패시터 갖고 레지스터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됐을까? 성공. 왜 성공이 됐을까? 좋은 캐패시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캐패시터는 전하를 쫙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부으려고 그러는데 반도 안 가는 거야. 줄줄이 새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줄줄이 새는 캐패시터. 모스펫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전압을 걸어보니까 전류가 안 흘러. 왜 안 흘렀을까? 표면을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은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공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면 그 과학이 잠수한다고. 물밑으로, 지금도 물밑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1980년대에 와서야 저항 만들 수 있다. 캐패시터로.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물 밀듯이 동부에서 서부로 금 캐러 사람들이 몰려가듯이 앞으로 레지스터는 없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스위치드 캐패시터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요만한 디바이스를 우리는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가서 보니까 모든 것하고는 달랐어요. 어쨌건 이 스위치드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저항을 어느 정도까지는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되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위치드 캐패시터라고 하는 놈은 결국 레지스터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텐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캐패시터를 모스펫
모스 기술에다가 캐패시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캐패시터를 만드는 것은 위에다가 어떤 메탈을 놓고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캐패시터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에 캐패시터, 여기에 캐패시터, 또 요 사이에 있는 캐패시터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옥사이드의 두께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캐패시터의 값이 어떻게 돼? 극간의 거리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캐패시터 값이 커지죠. 그래서 그걸 아주 작게 하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스펫을 갖고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요. 뭐 N타입 갖고서도 만들 수 있고 P타입 가지고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또 두 개를 섞어가지고 각각 한 개씩 있는 그런 단점들을 없애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서부터는 이 연구에 대한 것이 거의 전자공학하고 뭐 반도체 설계한다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동네로 다 왔어요. 스위치드 캐패시터 하러 다 왔어. 그때 우리 학교에서도 내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 지도 교수가 어디 캘리포니아 어디 가서 이 소리를 듣고 가고 우리 집합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 니네들은 뭐 했냐 도대체 이러면서. 내가 지금 요즘 우리 대학원생들 야단치듯이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이 생각도 못했습니까? 빨리빨리 해보라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광맥인 줄 알고 갔었는데 광맥은 아니고 은 정도 캤지 은 정도 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하고 이런 캐패시터를 묶어가지고 저항 성분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디바이스들, 디스크리트한 디바이스들을 모아서 인테그레이트 서킷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는 회로들이 저항도 많이 쓰고 캐패시터도 많이 쓰고 해서 회로를 많이 애날로그 회로식으로 회로를 만들고 해석하는 방법도 그랬는데 1980년대가 들어오면서는 아날로그를 점점 없애고 디지털로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날로그가 이렇게 컸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아날로그가 완전히 밑바닥에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러면서 가거든, 항상. 디지털이 아니라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날로그예요. 응?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디지털은 이게 디지털인데 디지털은 빠르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걸 빠르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디지털이라고 보기에는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날로그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날로그가 다시 이제 또 부상을 하겠죠. 이렇게 부상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런 시계, 내 방에 와보면 이런 시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봤지? 봤어? 이런 시계 봤어요? 괴종시계 봤어요? 어디서 봤어? 집에 너네 집에 있어? 저희 집에 다른 집에서 이런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 태엽 감아주고 이러는 시계. 이게 구멍이 태엽 감는 구멍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시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돼 있고 그 비디오는 못 찾은 모양이지? 얘가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갖다가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옛날에 이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북경에 가서 어느 호텔에 한 30층짜리 호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호텔 밖을 내다보니까 호텔 앞이 이렇게 로타리였어요. 커다란 로타리. 로타리에 신호등은 없고 차들이 댕겨. 근데 차들이 정말 그때 나는 딱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게 개미집을 생각이 나게 차들이 정말 빽빽하게 로타리에 꽉 차 있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차가 움직여. 아주 천천히 움직여. 자기네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무질서가 아니고 법이 있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스탑해 있는 놈은 한 놈도 없어. 다 움직여. 조금씩.
그래서 중국 가서 교통사고 나는 놈은 갑자기 가다 빨리 뛰는 놈은 차에 치여요. 서도 차가 온다고 서도 치여. 내가 천천히 그 차를 보면서 가면 그 차가 오다가 나를 천천히 피해가요. 나도 안 쓰고 그놈도 안 서. 이게 아날로그야. 그래서 그걸 내가 사진으로 찍어 왔어. 뉴욕에 가면 뉴욕 가면 아날로그하고 비슷해. 그 차가 많으면 안 돼. 미국의 조금 한적한 도시에 가면 신호가 있어요. 클락이 있다고. 클락이 딱 켜지면 차가 아무도 없는데도 서. 가도 되는데도 서. 그 클락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같으면 저렇게 가는 김에 그냥 나까지 따라가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클락에 의해서 어떤 놈은 가도 되는데 서. 클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디지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두 개의 비디오를 갖고 어디 가서 그 두 개의 비디오를 갖고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비디오를 잊어먹었어. 다음에 찾으면 내가 보여줄게요.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캐패시터 스위치를 두 개를 달아놓고 이 캐패시터에다가 차지를 하고 집어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여기 있는 차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스위치를 탁 꺼. 그럼 여기 있는 게 하고 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호가 전화가 지금 우리 얘기한 대로 전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뽕, 뽕, 뽕 하고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평균값을 내면 전화가 쭉 흐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 스위치를 만들 수가 없었고 이 캐패시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너무나 간단한 이론인데 저거야말로 스위치, 캐패시터, 스위치 이건데 이것도 못 만들고 이것도 만들긴 만들지. 좋게 못 만든다는 거죠. 좋게 못 만들기 때문에 실험에 실패했던 것들이 이 모스펫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대로 쓰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전하라고 하는 놈은 전하량은 Q equal CV가 되죠. V1과 V2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average current는 V1과 V2의 거기에 이 레지스터 값을 나눠준, 그러니까 여기서 레지스터 값이라고 하는 놈은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어떤 놈이 말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아이디어란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스위치드 캐패시터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스위치드 캐패시터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 놨던 것이 우리가 디지털 이 전화기에서 옛날에는 다이얼 전화기였잖아요. 다이얼 전화기도 한 번을 본 적 없지. 다이얼 전화기가 어디 있나? 내 방에는 있는데. 다이얼 전화기를 못 본 사람.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못 봤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렸을 때 집에 있었어요? 너 어렸을 때 없었을걸? 그 전화기에서 그건 이제 전화기가 이 회전이 돌아가면서 접종을 몇 개를 건드리냐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몇 번을 원하는 거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걸 하다가 요 RC 회로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디지털 톤 신호를 주죠. 삥삥삥삥 하는 누르는 게 나온 게 바로 요 스위치드 캐패시터가 거의 첫 번째로 응용된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도 확 줄어드는. 돌리는 전화기는 정말 모터도 있어야 되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게끔 되다가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만들려면 비만했었죠. 정말 옛날에는 벽돌만 했어요. 벽돌 여러분 팔뚝만한 벽돌 있지?
무선 전화기가 그만했단 말이에요. 그만한 것들이 이런 것들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작아지는 아주 조그만해지는 그런 그 응용 방면에서도 획기적인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인데 거기에 기본이 되는 응용된 기술 첫 번째 기술이 스위치드 캐패시터로 레지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RC 회로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로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성이 좋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특성이 좋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가고 차지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스위치를 빼버리면 요게 차지가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그지? 그럼 여기 이제 C1과 C2의 그 비례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입력 신호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 신호를 받아서 아 여기 있던 신호가 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증폭을 해놓은 신호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없애버렸으니까 굉장히 회로가 작은 규모의 회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회로의 특성을 개선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스위치를 뻑 하고 스위치를 탁 키면 여기 있는 신호가 이쪽으로 착 가죠. 그죠? 그 신호고 여기 있는 신호하고 여기 있는 전압이 이 전압이 이제 막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지. 그지? 이게 턴 언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거기서 딱 정지. 고값수를 정지하고 있어야죠. 맞죠? 아이디얼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의 측면에서 보세요. 요걸 다 켰다라는 소리는 채널에 전화가 쫙 모여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딱 꺼면 꺼졌다는 소리인데 그럼 그 차지는 어디로 가? 그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던 차지가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 모스펫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스위치를 탁 켜서 여기 전압을 쫙 올렸더니 차지가 되었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N채널 여기에 N타입 이렇게 되는 게 모스펫이 켜졌다 이렇게 되죠. 채널이 생성됐다. 맞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플러스가 됐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0으로 딱 꺼버렸다. 그럼 여기 있는 전화들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플러스 전화들 어디로 가? 0으로 가? 0이 뭐야? 그라운드. 그럼 여기 그라운드로 빠져. 그럼 요거 어디로 가? 얘네들은 어디로 가? 얘네들이 그라운드로 가는 순간 얘네들도 어디론가 싹 가야 돼요. 어디로 가냐? 이리로 가요. 그럼 나는 아까 그 전화 얘만 쳐다보고 얘만 쳐다보고 있는데 스위치가 딱 꺼지는 순간 어디서 뭐가 한 놈이 쓱 또 기어들어와. 아, 이놈은 아까 저놈하고는 다른 놈인데 그러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전압이 이 본래 시그널하고 약간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신호가 디스토션이 생겨요. 내가 저 신호가 그대로 나한테 와야 갖고 있다가 달라고 그럴 때 내가 신호를 이쪽으로 넘겨줄 텐데 요 신호를 바꾸는 있었는데 스위치가 딱 꺼지는 순간 다른 놈이 또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 줬더니 신호가 아까 값하고는 본래 내가 주려고 그랬던 값하고는 달라지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또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이 연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거기까지만 내가 하면서 숙제를 할 건데, 숙제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아까 제로로 간다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종욱이, 고종욱, 주병천, 박주호. 주병천이 왔어? 제로가 뭐라고 그랬지? 전기공학에서 전압이 제로로 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회로가 멈춰? 전압이 제로로 간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라운드를 시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맞는데, 어? 그라운드 시킨다는 거. 전압을 여기에 5볼트를 딱 가해주잖아. 5볼트를 여러분들이 가해줬단 말이야.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5볼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시켰다가 5볼트에 맞춰놨다가 5볼트를 스위치를 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여기 파워 서플라이에 스위치가 달려있지? 스위치를 착 내리는 순간 5볼트는 0볼트로 갑니다. 맞지? 0볼트로 간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그라운드를 시켜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라운드가 됐다는 소리. 이게 제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화가 싹 없어지면서 전류가 어떻게 될까? 안 흐르죠. 근데 여러분들 조카가 옆에 있다가 아니면 동생이 있다가 내가 스위치 끄세요. 그랬더니 그 조카가 삼촌 이거 끄지 말고 이거 빼버려. 푹 빼버렸어. 줄을. 5볼트 들어가는 줄을 뚝 빼버려. 그럼 이 전화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그냥 거기 있어야 돼. 그라운드를 시켜야 그라운드로 가지. 그럼 이 전화 어디로 가? 안 가.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메모리 디바이스는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빛으로 뿅뿅뿅뿅 하고 빛을 쏴주면 여기에 전화가 팍팍팍팍 들어가는데 쏴주고 딱 끊어버리면 그 차지는 생기기만 하고 없어지진 않아요. 그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디바이스가 턴 온이 되고 턴 오프가 되고 그래요. 알겠죠? 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와야 되기 때문에 지도가 더 늦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스위치를 써가지고 레지스터를 만들어갖고 이걸 신호를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랬더니 여기에 나오는 신호가, 여기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움직이는데 여기에는 무슨 신호가 나올까요? 하다 뚝뚝 끊어지는 신호가 나오는 거야. 입력 신호는 이런데 출력 신호는 이런 신호가 나오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재밌게 했어요. 여기서 타임 도메인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돼요. 랭귀지를 다른 말로 해야 되는 거야. 미국 가서 한국말로 아무리 연설을 잘해도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미국 사람이 여기 와고 아무리 유창하게 영어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이 못 알아들어요. 랭귀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T라는 랭귀지로 해야 되고, 여기서는 무슨 랭귀지로 해야 돼? 프리퀀시라는 랭귀지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바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S 도메인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S 도메인 갖고서도 잘 안 돼서 G 도메인으로 우리가 옮겨가죠. 랭귀지를 바꾼단 말이에요. 알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타임 도메인과 S 도메인과 G 도메인에 대한 공부를 좀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